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세미나를 하면 저희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한 뭐 맥시멈 10명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더욱이 좀 쑥스러운 거는 저희 우리 동료 우리 엔지니어 프로듀서 분들이 워낙 사운드를 정말 잘 잡으시는데 제가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무지하게 쫄립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제가 그동안 녹음했던 것들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 로케이션 레코딩, 필드 레코딩, 그러니까 녹음하는 그냥 사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녹음이랑 믹싱이랑 뭐 이런 것들 살짝 또 들려드리고, 근데 여기 지금 서라운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운드 미러 코리아 스튜디오를 지금 2000년 5월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사운드 미러에서 일을 좀 했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탠드로 필드 레코딩, 로케이션 레코딩, 그러니까 현장 녹음을 많이 합니다. 공연장이나 뭐 콘서트홀, 또 교회나 아니면 오늘 시간이 되면 들려드릴 텐데요. 사원 같은 절 같은 데서도 녹음을 하고, 어쨌든 스튜디오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녹음을 많이 하고요. 뭐 그렇다고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녹음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스튜디오 해야 될 때도 있으면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본사가 1999년도에 SACD가 슈퍼오디오 CD가 처음 나올 때 개발에 관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SACD는 포맷 자체가 5.1 채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라운드 녹음과 믹싱, 특히 요즘은 이제 영화 음악의 경우에 서라운드로 믹스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스터링입니다. 뭐 서라운드건 스테레오건 그건 장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거의 이제 필드에서 녹음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튜디오 녹음이나 어떤 스튜디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음향적으로 굉장히 통제된 공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운드를 캡처하기 위해서 방의 공간을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필드 레코딩이나 로케이션 레코딩은 그야말로 연주자가 늘 연주하는 공간, 관객과 만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 소음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를 잡기 위해서 음향적으로 뭐 벽이나 천장 이런 것들, 바닥 이런 것들 다 통제해 놓은 공간인데, 로케이션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녹음하게 되면 게 당황할 수도 있고,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정 마이크를 댔을 때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합창 음악이나 오케스트라 음악 이런 것들은 어떤 스튜디오라는 어떤 닫혀진 공간에서 연주되는 게 아니라 관객들하고 만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음악 중에 합창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사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스님들의 예불 소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그 공간 고유의 어떤 울림이 있다고 할까요? 그 아우라가 있죠. 그 공간에 가면은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한 음향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제대로 캡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스튜디오보다는 현장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캡처를 제가 그동안 해왔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냥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업에서 레코딩 엔지니어나 프로듀서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충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감을 잡아야 되세요. 예. 지금 앞에 감독님들 손 들어주세요. 예. 녹음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직접 해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꽤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녹음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녹음 방식, 그 다음에 현장 녹음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스튜디오 녹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악기에 가까이 마이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실제 듣는 소리하고 조금 멀 수 있죠. 그래서 앰비언스 마이크라 그래갖고 조금 그 방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앰비언스 마이크를 대죠. 그 두 개의 조합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이크. 그다음 필드 레코딩은 사실은 스튜디오 레코딩하고는 살짝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메인 마이크라 그래서 그 공간 악기의 직접 음과 그 공간의 소리를, 그러니까 그 공간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메인 마이크, 그러니까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카틸이라는 마이크도 있고 AB 페어라는 마이크도 있고, 그렇죠? ORTF라는 마이크도 있고, XY라는 마이크도 있고, 뭐 NOS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오노5이라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마이크 그 스테레오를 잡기 위해서 마이크의 어레이라고 해야 돼. 마이크 조합이 있는 그 마이크를 전체 앙상블 소리를 좀 높이 띄워서 잡고요. 그러니까 메인 마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연주 전체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연주 전체에 어떤 그늘이 생기는 부분, 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 부분, 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스팟에다가 보강하는 마이크, 서포트 마이크, 뭐 액센트 마이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마이크를 대는 방식의 녹음, 이 두 개의 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대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녹음들은 각각의 악기에다가 가까이 마이크를 대서 그 악기의 소리를 많이 잡고 다른 소리는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소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클로즈 마이킹을 하고 전체 소리를 좀 멀리해서 잡는, 그 방의 소리를 잡는 그런 방법인데, 필드 레코딩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전체 앙상블 소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대략 뭐 적게는 뭐 60-70%, 많게는 80-90% 전체 마이크, 그 스테레오 마이크, 적게는 2개, 뭐 많으면 3개, 4개, 뭐 5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이크, 사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거나 사람의 말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이럴 때는 스튜디오 녹음처럼 그렇게 마이크가 가까이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연주회 때 들을 때 피아노가 만약에 지금 저기 있는데 피아노가 여기 단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위치에서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는 근데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거의 뭐 피아노 이 뚜껑 안에 해머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고 또 이제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이렇게 방소리를 잡는 그런 마이크를 댈 수가 있는데,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녹음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이크가 가깝죠. 이렇게 거의 아마 아주 가까우면 거의 그냥 이가 부딪힐 정도 마이크, 그 정도 가까이 놓고 뭐 살짝 떨어뜨려도 20-30cm를 넘어가지 않죠. 보통 스튜디오 녹음에서는. 근데 현장 녹음에서는
녹음할 때 보컬 마이크를 좀 많이 띄는 편입니다. 거의 팔을 뻗쳐서 대일락 말라갈 정도 꽤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팝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은 어떤 굉장히 가까운 소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필드 레코딩은 사실은 전체적인 소리의 어떤 전체 앙상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녹음 방식이 있지만 녹음의 목표는 뭐냐면은 사실은 현장감을 극대화한 공간의 표현 포착인데 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녹음의 목표는 이런데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실제 공간에서 듣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소리를 표현하는 게 어떤 녹음의 목적이다. 그래서 뭐 그 음반이나 오디오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죠. 그분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소리가 오디오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 이야기할 때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S석에서 듣는 소리네, 뭐 2층 발코니에서 듣는 소리네, 그런 소리들이 많은데 사실은 프로페셔널 레코딩 엔지니어, 프로듀서, 톰 마이스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 관점,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관점은 지휘자의 관점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작곡자의 어떤 의도를 지휘자가 해석을 할 때 지휘자가 듣는 어떤 그런 사운드를 염두에 두고 그런 퍼스펙티브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오케스트라 녹음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보시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메인 마이크 포지션이 S석이라든가 뭐 2층 발코니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놓고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이 무대에 있다 그러는데 마이크가 지금 저 카메라에 있는 정도에 있다 그러면 좀 멀게 들릴 거예요. 멀게 들리고 그 다음에 거의 스테레오감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경험상. 그래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의 어떤 연주회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소리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몇 개의 녹음 사례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저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튜디오 레코딩처럼 굉장히 현장 녹음이지만 마이크 가까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성을 동반한 필드 레코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재즈다 이러면은 드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모니터 스피커로 소리가 확 나오고 하는데 옆에 베이스 이 연주 어쿠스틱 베이스 연주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떨어진 소리로 이렇게 녹음하기가 힘들죠. 그럼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이 필요하고요. 필드 레코딩의 경우에 또 예를 들어 국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메인 여기 메인하고 스팟 마이크 합친 어떤 그런 직접은 반사음을 합친 그런 소리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게 적절한 비율이라고 들 수 있는데 거기서 국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악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 앙상블 자체의 어떤 밸런스가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녹음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악 관현악단의 경우에 서양 오케스트라의 약간 어떤 그런 차용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기 같은 경우에 대금하고 피리하고 그 인원수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녹음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피리 소리는 거의 서양 악기의 피리가 되게 작지만 서양 악기의 거의 트럼펫 같은 브라스 사운드처럼 엄청 큰 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피리로만 이렇게 소리를 내도
국악 관현악단 전체 소리를 다 덮어버리는 그 정도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뭐 대금이 7, 8명이면 피리도 7,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밸런스 잡기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살짝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케스트라보다는 조금 더 마이킹이 가까운 스튜디오 녹음처럼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한 중간 정도 가까운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뭐 그림들을 보여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 녹음한 전형적인 이관 편성 녹음 목관 둘씩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예.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세 개 마이크가 있죠. 요거는 살짝 그 데카트리라는 거를 변형한 건데요. 데카트리는 가운데 마이크가 앞으로 쑥 나오죠. 거의 1m 이상 나오게 돼 있는데 얘들은 뭐랄까 센터 마이크가 살짝만 더 나온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보통 우리가 이 아웃리거라 그러는데 현 쪽하고 그다음에 전체 앰비언스 좀 더 받는 이 퍼스트 바이올린하고 첼로 쪽에 있는 마이크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 우드윈드 있고 현 파트에 각각 액센트 아까 말씀드린 스판 마이크들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부대 상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본 거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건 예술의 전당 마이크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 데카트리 변형을 쓰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 기본 마이크 셋업은 위에 보시면 AB입니다. AB라는 거는 그 무지향성 마이크, 옴니 마이크 두 개를 적절한 거리로 이게 아마 한 대략 한 얼마쯤 될까요? 1m 한 50?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벌려놓은 요런 또 다른 테크닉이 있고요. 예. 요런 그림이죠. 대략의 오케스트라 녹음에.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마이크 셋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요즘 네트워크 오디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네트워크 오디오 이 장비들을 쓰기 시작한 게 아마 보자 한 7, 8년,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이크 셋업을 무대에 해놓고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 아날로그 케이블들, 마이크 케이블들 쫙 끌어가지고 독립된 컨트롤룸을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무대는 레코딩 스튜디오를 보면은 레코딩 스튜디오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스튜디오 공간이고요. 컨트롤룸은 현장에서 또 분장실이나 아니면 백스테이지 같은 데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아날로그 네트워크 오디오가 없을 시기에는 스네이크 뭐 8채널에서 24채널, 32채널 이런 스네이크들을 이 오케스트라 바닥에 두고 거기다 마이크 케이블 다 꽂고 마이크 케이블을 거의 50m 정도 끌어서 분장실에서 이제 컨트롤을 셋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지금 여기는 서라운드 셋업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레프트, 센터, 라이트 스피커 있고 뒤에 레프트 서라운드, 오른쪽에 라이트 서라운드 스피커는 안 보이죠. 이런 식의 공간이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크 프리앰프 8채널짜리 뭐 24채널 녹음을 한다 그러면 3개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녹음이라 그러면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 AD 컨버터가 또 렉이 3개 있고 그걸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또 뒤에 그 믹서에서 믹싱하는 또 휴대용 믹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주로 옛날에 제가 많이 쓴 거는 스튜더 962, 961 뭐 아마 아날로그 장비들 쓰신 분들은 아마 워낙 유명한 장비라 잘 아실 거고요. 예, 그런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장비들이 그냥 컨트롤룸에 렉이 쫙 쌓이죠. 그리고 아날로그로 전부 연결들 다 해야 됐습니다. AD 컨버터 거쳐서 나오는 것만 디지털이죠. 그것도 이제 뭐 AES EBU로 카드에 컴퓨터 카드에 꽂아서 넣고 아니면 테이프 기반으로 8채널짜리 녹음기 뭐 DA88이라든가 A-라든가 후에 DA78 같은 게 나왔으면 이제 24비트로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녹음기도 렉을 쫙 쌓아놓으면 거의 렉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그걸 다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오케스트라 정도 24채널, 32채널 이런 거 녹음하려면은 거의 일반 차로는 안 되고요. 거의 트럭에다가 믹서부터 싣고 해갖고는 굉장히 번거로웠죠. 제일 무거운 게 케이블들이죠. 특히 그 스네이크 24채널짜리 이런 것들 50m 되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혼자 못 들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컨트롤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스피커랑 아까 앰프 요 밑에 보셨죠? 그다음에 이 헤드폰 앰프 있고 컴퓨터 있고, 그러니까 믹싱 콘솔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죠. 그다음에 무대에는 스테이지 박스가 있습니다. 뭐 PA 쪽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전부 다 네트워크 오디오를 쓰시기 때문에 이 장비는 머징이라는 회사, 스위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클래식 녹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이 마이크 프리앰프를 팬텀을 넣고 40채널까지 쓸 수 있어요. 카드 8채널 카드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 박스를 던져 놓고 여기다가 모든 마이크를 다 연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 케이블들 꽂혀 있죠. 제가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있는 그 컨트롤룸에서 이 마이크 케이블을 그러니까 무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마이크들이 있죠. 그다음 바닥에 패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연결해 가지고 예술의 전당 컨트롤룸에 패치해서 케이블을 꽂아서 마이크들을 수음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박스에서 바로 이렇게 되면은 케이블 길이가 대략 아무리 길어도 20m에서 25m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전당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마이크 케이블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0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비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레벨이 너무너무 약한 레벨이 100m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면 손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잡음들 그런 것들, 그게 뭐 한두 트랙이면 표시가 덜 날지 모르지만 여러 트랙이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스튜디오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마이크 케이블을 짧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크 케이블이 반으로 줄을 때마다 거의 유효한 그 사운드 퀄리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 박스들, 뭐 이머징, 뭐 호러스 하피 이런 것들은 일단 마이크 팬텀이 들어가는 마이크를 40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2개를 쌓아서 그 스위처 있죠. 랜 스위처를 쓰게 되면은 그 매다는 마이크에 천장에다가 뭐 16채널짜리 얹어놓고 바닥에 뭐 한 16채널짜리 얹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또 케이블 길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cat6 케이블만 스위처에 연결하게 되면 컨트롤룸의 모니터링까지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벼워졌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녹음을 하러 다녀보니까 뭐 24채널, 32채널 오케스트라 합창까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녹음할 때 짐을 잘 싸면은 SUV 정도 한 대 정도 있으면 거의 다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트럭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컨트롤 상황이고 또 뭐 이런 분장실이죠. 아까 여기도 분장실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라믹스 DAW를 메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프로툴을 백업으로 쓰고요. 여기 놓여 있는 장비가 하피라고, 얘도 16채널을 인풋 다 받을 수도 있고 아웃풋을 다 내보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이 끝나면
후반 작업을 해야겠죠. 저희 스튜디오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현장 녹음에서 모니터링 쪽을 그 최종 작업하는 환경하고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뭐 서라운드 셋업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고 이제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장대건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이랑 스페인 왔다 갔다 하는 기타리스트인데요. 이 녹음은 그 석관동에 있는 예술종합학교 소극장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객석 수는 한 300석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홀 자체가 엄청 큽니다. 무대가 거의 객석의 한 2배? 네, 그리고 천장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사운드를 좋아했던 건 여기서 녹음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분산재를 적절히 많이 써서 좀 따뜻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솔로입니다. 네, 요 녹음은 너무 간단한 녹음인데요. 일단 그 홀 무대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치, 기타의 위치를 이제 무대 한 중간 정도 놨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썰렁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아마 공간이 객석이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더 2배 더 큰 이제 무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널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2개만 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녹음을 하게 되면은 기타 녹음의 경우에 이 그 음향 홀 중간에 포인팅하는 그 마이크도 쓰고, 그다음에 넥 쪽에도 쓰고, 뒤쪽에도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녹음의 목적은 그 홀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타 소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2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테레오페어 DPA 4006 처음에는 이 4006인데 T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TL은 뭐냐면은 트랜스포머리스, 그러니까는 트랜스포머가 안 들어간 모델입니다. 원래 4011이라는 카디오이드 마이크가 있죠. 예, 카디오이드 마이크가 있는데 그 마이크하고 4006은 무지향성 옴니 마이크죠. 그 옴니 마이크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4011의 바디에 4006을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훨씬 더 높아지고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은 옛날 4006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에는 TL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TL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연주자가 조금 더 위쪽에 좀 반짝반짝하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보고 나서 마이크를 보통 4006 마이크 그릴이 은색이거든요. 요 캡슐을 덮고 있는. 그래서 까만 거를 써보시면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그거 위쪽이 살짝 들리면서 조금 시원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녹음을 했고요. 대략 요거는 AB라고 보시면 됩니다. AB 녹음 한 35cm 간격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향성 마이크는 시간차에 의해서만 스테레오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각도를 벌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뭐 벌리면은 위쪽 대역에서 살짝의 이제 차이가 있긴 하겠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지향성에 가까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했고요. 대략 아마 기타가 한 이 정도 있으면 마이크가 한 1m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솔로 악기이기 때문에 그 솔로 악기의 어떤 스파크를 잡으면서도 홀 전체 사운드를 잡는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셈 너무 간단하죠. 마이크 프리앰프는 밀레니엄 미디어 HVCD 8채널짜리 중에 2채널 썼고요. 그 다음에 192kHz 24비트 녹음으로 AD 컨버전 했는데 마이텍 8채널짜리 AD 컨버터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뭐 많이 쓰고 있는 컨버터 같은데요. 이게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 16년. 네. 그 다음에 AS EBU 인풋으로 컴퓨터로 받습니다. 피라믹스 카드로 받아서 믹싱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왼쪽 마이크는 왼쪽, 오른쪽 마이크는 오른쪽으로 해서 DA 컨버터 역시 마이텍 통해서 DA 컨버전하고 모니터로 파워앰프 코드 SPM 1200이라는 모델을 써서 B&W 노틸러스 805 한 20년 정도가 넘었죠. 98년, 99년도에 나왔던 스피커죠. 네, 지금도 많이 녹음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됐고요. 후반 작업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잔향이 풍부하고 충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조절하면서 그 자리에서 잡았고요. 잔향 인공적인 리버브를 안 썼고 그 다음에 아마 살짝의 EQ, 살짝의 EQ를 좀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벨을 좀 올렸죠. 컴프레서 같은 거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이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 곡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나오다가 뒤에 이 스트럼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려면은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많이 죽죠. 일반적으로 뭐 이따가 마스터링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드리겠지만은 클래식 음반들 그러니까 해외 유수의 클래식 음반들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레벨이 엄청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덕션의 어떤 기본 컨셉이 전체의 다이내믹을 완전히 다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팝 음악, K-팝 음악하고 대비하면 거의 한 7, 8dB에서 10dB는 더 키워서 들어야지 아마 잘 들리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보통의 정상입니다. 예. 뭐 일반적인 표준적인 클래식 음반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음반도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들려드릴 음반은 혹시 저희가 이따가 Q&A가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손 들고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간 중간에 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요. 예. 이 음반은 라흐마니노프 철학이 도라는 음반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카펠라 합창입니다. 이 음반은 슈퍼 오디오 CD, 서라운드, 그다음에 스테레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CD까지 하나로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피닉스 코랄하고 캔자스시티 코랄이 함께 연주했고요. 한 50명 정도 합창단입니다. 혼성 합창단이고 캔자스시티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라고 바깥이 돌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나무하고 돌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 녹음됐는데요. 전장이 높고 잔향이 엄청나게 풍부한, 대략 잔향 시간 제가 박수를 쳐보고 하니까 한 3초에서 4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반으로 2016년도 그래미상, 그러니까 베스트 엔지니어드 앨범하고 그다음에 베스트 합창상 이렇게 두 개가 노미네이션 됐는데 이 앨범은 합창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녹음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자.
그 슈퍼오디오 CD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 더빙에 기반된 어떤 그런 스튜디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SACD가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뭐 이렇게 메스터를 담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될 수 있지만 녹음되는 트랙에까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라이브 상황 같은 그런 녹음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이게 99년도에 소니 필립스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음반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SACD하고 그다음에 DVD 비디오, 그러니까 이 똑같이 그 DVD를 만드는 DVD 매니팩처링 기술에 기반한 포맷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라운드를 하게 되고 고음질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이 MP3에 직격탄을 맞고 거의 힘을 전혀 못 쓰다가 거의 아주 매니아층들한테서만 호응을 받았죠. 그리고 일부의 어떤 좀 사운드 퀄리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레코딩 엔지니어들, 필드 레코딩 엔지니어들 혹은 뭐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호응을 받다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DVD 비디오는 DVD 오디오는 음반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 뭐 한 3, 4년 그 정도 나오다가 저도 몇 장 갖고 있긴 한데요. 근데 SACD는 희한하게도 그 소수들이 이제 좋아하긴 했지만 그게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2010한 2, 3년에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아이리버 아시죠, 그죠? 아이리버에서 아이파드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하다가 아스텔&컨이라고 그 유명한 고음질 그 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하면서 이어폰, 헤드폰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SACD가 이 그 SACD 음원, 그러니까 파일 베이스로 한 음원들 요구를 이 어떤 시장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그 SACD 파일들, 특히 스테레오 파일들이 엄청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매니아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헤드폰, 이어폰 이쪽 시장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트리밍을 해봤자 뭐 한 번 스트리밍하면은 뭐 0점 몇 원 뭐 이러는데 이 DSD 기반의 오디오 파일들은 스테레오 경우에 한 트랙에 뭐 2,000원 뭐 이 정도 이상 가격을 받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좀 희한한 요새 이제 LP가 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LP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고음질 음원들을 헤드폰, 이어폰으로 감상하면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DSD 녹음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을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슈퍼오디오 CD는 20년 이상 계속 만들어 오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SACD 안에는 그 CD 스테레오하고 그다음에 SACD 스테레오, SACD 서라운드 여기 5.0이라고 써놓은데 이거는 아까 방금 들으신 음반의 경우에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1까지 가능하고요. 이 세 개가 하이브리드 돼서 세 가지 레이어가 다 그 디스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4배 오버샘플링, 그러니까 CD가 근데 얘는 그러니까 원비트거든요. 그래서 CD가 16비트이기 때문에 64배면은 CD보다 한 대략 스테레오의 경우에 4배 정도의 해상도를 더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측정을 해보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약 120dB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뭐 거의 100kHz를 넘어갑니다. 우리 사람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20kHz지만 보통 한 24비트면 144dB죠. 다이내믹 레인지가. 근데 그런 다이내믹 레인지를 우리가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20dB 정도 되면 보통 귀가 굉장히 아픈
그 사운드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아주 작은 사운드의 경우에 제로 dB SPL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겪기 힘들기 때문에 120dB면은 거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음악이나 모든 소리 크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DSD 녹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SD 녹음에 뭔가 색깔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마 초창기에 나온 어떤 AD 컨버터들의 어떤 색깔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 DSD AD 컨버터들 특히 이 머징에서 나오는 이런 스위치 그 스테이지 박스 같은 것들 경우에는 옛날 초창기 99년도 이때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플랫하게 들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 이 어택이 엄청 잘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은 제가 그 재즈 트리오를 녹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드러머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녹음할 때 그 제가 머징 박스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랑 장비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허접한 걸 써갖고 소리가 제대로 나겠냐? 뭐 니브나 뭐 좀 좋은 프리앰프 없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자. 녹음을 하고 컨트롤룸에서 딱 들어보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 중에서 이렇게 심벌이나 스네어 같은 거 어택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적어가고 그랬는데요. DSD 녹음이 PCM 방식과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DSD 녹음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동의하는 거는 어택이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 아날로그 자연 현상에서 어택이란 건 이게 뛰어오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PCM 녹음을 하게 되면은 퀀티제이션 에러나 얼라이싱 에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주 급격하게 어택이 딱 들어왔을 때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 벌어지는 우리 귀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어택이 올라오고 뒤쪽에도 디케이가 뭔가 어지러운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남게 되거든요. 근데 임펄스 리스폰스를 조사를 해보면 PCM과 DSD를 해보면 DSD가 엄청나게 어택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거의 말씀드린 그런 잡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D가 64배 오버샘플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 DSD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큰 문제가 DSD 자체로 믹싱이 안 됩니다. 원비트이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는. 그래서 아날로그로 뿌려서 믹싱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DXD라는 걸 만들어 갖고 356kHz 32비트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에 PCM상에서 믹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그인도 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DSD로 돌아올 경우에 고주파에서 엄청난 노이즈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오버샘플링이 필요해서 이 음반을 녹음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서라운드 5개, 서라운드 마이크, 레프트 센터 라이트 DPA 406TL, 그다음에 서라운드 마이크는 노이만 TLM 50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이 버티컬로 생긴 마이크인데요. 옛날에 M50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굉장히 위쪽이 살짝 부스돼 있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그다음에 DST 256이라는 거는 256배 오버샘플링을 말합니다. 그래서 AD 컨버전을 하고 머징 하피 이 원유짜리의 16채널까지 마이크 프리앰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D 컨버전해서 랜으로 DST 256 256배 샘플링 그러니까 몇 배죠? CD의 8배, 16배까지 48채널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랜으로 피라믹스도 들어오고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서라운드 셋업, 컨트롤룸이나 그 셋업으로 DA 컨버전을 하고 B&W 노틸스 805 5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라운드 마이크는 어떤 식으로 셋업하냐면 합창단이 대략 한 50명쯤 되면요. 합창단이 반원으로 이렇게 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원으로 서게 되면 센터 마이크는 합창단의 센터,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 선 사람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그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대략의 어떤 뭐랄까 깬도를 드린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한 3m에서 5m 사이 정도의 마이크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을 라이저를 쓰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합창 녹음이란 거는 그 다른 악기가 들어가지 않고 합창단의 블렌딩된 소리만 잡는 거거든요. 합창단이 블렌딩된 소리하고 공간의 어떤 잔향, 풍부한 잔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섞여진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마이크 위치로부터 각 합창 단원의 거리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죠. 그거를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라이저를 쓰면은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가 여름에도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 정규회 음악 합창 음악을 녹음하러 갔다 왔었는데 한 번은 라이저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는 바닥에 쭉 다 선 채로 녹음한 적이 있고 한 번은 라이저를 구해갖고는 세워서 했는데 두 개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밸런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팁이고요. 그래서 한 3m에서 5m 사이, 그다음에 마이크 높이는 대략적인 높이는 맨 뒷줄에 선 사람의 키 높이보다 한 1m 정도 높은 정도. 그렇게 되면은 대략 뒤쪽 라이저가 한 1m 좀 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키가 1m 70이라고 보면 2m 70에다가 한 4m, 3m 50에서 4m 사이 정도.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잔향이 적으면은 좀 더 올리거나 뒤로 빼야 될 거고요. 잔향이 너무 많고 너무 부릿하게 들리면은 내리거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센터 마이크를 중심으로 센터 마이크에서부터 이 서클의 왼쪽에 있는 마이크, 레프트 마이크가 합창단 반원의 반틈의 반 정도 되는 자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창단을 4등분 했을 때 가운데 왼쪽 자리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이해를 위해서 이 서라운드 요 스피커 넣는 그 그림인데요. 레프트 스피커가 있고 센터 스피커, 라이트 스피커, 레프트 서라운드, 라이트 서라운드 있잖아요. 요 뭐 잘 아시다시피 레프트하고 라이트 있고 사람이 여기서 듣는다 그러면 요거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30도. 그죠? 유심히 보시면 센터 스피커가 이 원주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 그 상황에서 사라운드 마이크 셋업을 해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세 개가 거의 일렬로 서 있는 곳을 너무나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서라운드는 110도입니다. 요게 그 ITU라고 그 ITU하고 ASEBU 이쪽에서 정한 표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라운드 셋업 해놓은 걸 보면 보통 사라운드 셋업이라 그러면 이 서라운드 뒤쪽 스피커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10도로 해놓고 보면 살짝 거의 옆에서 살짝만 뒤로 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길쭉하게 생긴 방에서는 이 서클이 여기 작아지고요. 옆으로 좀 뒤쪽이 옆으로 좀 넓어지는 그런 방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 스피커 셋업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마이크 어레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레프트 스피커가 아까 센터 마이크가 합창단 가장 중간에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한 3m에서 5m 사이 떨어져 있고 여기 합창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지금 서라운드 사운드 스피커 플레이스먼트라고 써진 이 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창단이 서 있으면 마이크 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센터 마이크, 레프트 마이크, 라이트 마이크. 요 반지름, 그러니까 요 거리는
합창단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창단이 커지면 이 반지름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높이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이 거의 비슷하게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 마이크도 같은 거리, 반지름이 같은 거리로 놓고, 마이크 방향은 앞쪽에 있는 것들은 센터는 센터, 요 거의 이 방향 30도 이 방향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레프트 서라운드하고 라이트 서라운드는 이거는 서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마이크를 합창단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홀 뒤쪽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합창단 쪽으로 향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까 지금 이 마이크는 합창단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그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홀 뒤쪽으로. 그럼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냐 하면, 그러니까 이걸 서라운드 셋업을 해놓고 들려드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합창단 쪽으로 이 서라운드 마이크를 놓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감싸는 소리, 그리고 그 이 스윗 스팟 딱 이 정확한 위치에서 들으면 굉장히 감싸는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조금 뒤쪽에서 들으면, 이 뒤쪽에서 들으면 살짝 뒤쪽에 있는 마이크 소리들이 서라운드 스피커로 많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 리버브가 많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를 뒤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뒤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되면 합창단에서 나오는 사운드보다 옴니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너지가 하이 프리퀀시 쪽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벽에서 맞고 나오는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작기 때문에 앞쪽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싸는 느낌은 덜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딱 스윗스팟 아니고 이 뒤쪽에서 들어도 이쪽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잔향 내지는 거리가 먼 합창 소리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앞쪽의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렇게 됩니다. 이 사운드 마이크 셋업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원 주비의 스피커 셋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살짝의 베리에이션은 가능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의 특성,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특히 이런 성당이나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보통 스튜디오 녹음만 하시는 엔지니어들은 그런 공간에 나가면 엄청나게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펠라 합창 음악의 특성은 뭐 여러분 교회들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 울림이 좋은 데 보면은 보통 성가대가 2층 발코니 뒤에 있죠. 그죠?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버런트하고 풍부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대략의 어떤 위치를 잡아놓고 마이크 높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체를 마이크 5개를 다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직접 음과 풍부한 어떤 잔향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최적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엔지니어의 어떤 경험에 의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려면 사실 필드 레코딩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보통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합창 녹음이 있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어떤 약간 간이 녹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녹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잔향과 직접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도저히 그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뭐 제한이 많겠지만 최대한 정확한 모니터 스피커를 놓고 예를 들자면 모니터 스피커를 셋업할 때 거의 저는 이 줄자로 이 센티미터 단위로 칼같이 정삼각형 꼭지점을 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마이크 위치에서 듣는 이 여기서 들어간 잔향이라든가 직접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메스터링돼서 나오는 프로덕트에까지 100%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끝까지 남습니다. 그걸 뭐 펜이나 뭐 레벨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컨트롤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정확한 모니터로 그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소리를 잡는 게 필드 레코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 그러니까 홀의 사운드를 적절히 잡으면서 블렌딩 된 소리를 잡으면서 특히 잘 녹음된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고 특히 그 저역의 어택이라든가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큰 북을 친다든가 팀파니 칠 때 울림들, 그다음에 앞뒤 공간감, 좌우 분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들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가까이 있는 마이크들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의 특성을 잡아주는 마이크입니다. 곧 메인 마이크를 얼마나 잘 셋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지향성 마이크 특성, 특히 무지향성 마이크들은 잘 셋업된 무지향성 마이크는 엄청 내추럴하면서도 특히 지향성 마이크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성상 60, 50Hz 밑으로 이렇게 갑자기 확 필터 걸린 것처럼 아래쪽 소리가 떨어지죠. 근데 뭐 오르간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사이즈 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래쪽 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20Hz부터 200Hz까지 완전히 플랫하게 혹은 어떤 홀이 너무 어두울 경우에 약간 하이 부스트가 된 것들, 그래서 어쨌든 플랫한 것들을 잡으려면 무지향성 마이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스테레오 마이킹에 뭐 ORTF도 있고 XY도 있고 뭐 NOS도 있고 블룸라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스페이스 옴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AB 내지는 AB에다가 가운데 스피커 놓거나 아니면 AB에다가 또 옴니 마이크를 두 개를 또 놓거나 그런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내추럴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후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뭐 또 이 오케스트라 음반을 틀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이 최대한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은 소리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마이킹으로 소리를 수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 리버브를 활용한 현장감 극대화, 이거는 어떨 때 스팟 마이크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팟 마이크를 쓰고 그 스팟 마이크에 리버브를 잘 사용해서 그러니까 리버브가 리버브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브가 리버브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 홀 사운드는 어떤 플레이트 계열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서 좋은 홀들의 특성은 대부분 다 아래쪽 대역의 주파수의 잔향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위의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귀에 민감한 뭐 1km부터 한 4, 5kHz의 어떤 주파수 대역의 잔향이 길게 되면 약간 플레이트성의 소리들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리를 좀 짧게 하고 아래쪽 사운드의 잔향의 길이를 길게 하면은 훨씬 더 리버브가 있는데 리버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자연스러우면서.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 내가 홀에서 녹음했는데 그 홀 사운드가 너무 뭐랄까 이 박스처럼 들리고 무지향성 마이크를 쓰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기들에 훨씬 더 가깝게 가야 되겠죠. 보통 오케스트라 녹음할 때 메인 마이크의 높이가 대략 한 3m 근처입니다. 3m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 가까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홀 사운드가 너무 말하자면 지저분하다든가 원치 않는 소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메인 마이크에도 리버브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메인 마이크하고 액센트의 밸런스 문제. 그 스팟 마이크를 놨을 때 그 마이크들을 어느 정도로 쓰느냐 굉장히 미감의 문제고 좋은 음반들을 많이 들어보셔야 되겠죠. 일단 오케스트라 곡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벨리오즈 환상교향곡 4악장인데요. 네.
네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스테레오 서라운드도 그 뒤쪽 마이크가 후벽을 향할 때는 훨씬 더 스윗스팟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스윗스팟을 좁힐 수도 있고 스윗스팟을 넓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녹음을 할 때 보컬의 경우에 그 센터에다가 두는 거를 뮤지션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마이크들 다 그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레프트 서라운드, 라이트 서라운드 마이크들을 다 끄고 센터만 키면은 보컬만 딱 들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뮤지션이 약간 벌거벗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리버브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센터에 보컬을 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스테레오의 경우에 보컬을 우리가 가운데 둬도 그거는 팬텀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만 고개를 틀어도 보컬이 오른쪽 쏠리거든요. 정확한 스피커로 들으면. 근데 서라운드의 센터 스피커에 보컬을 두게 되면 아무리 큐팅에 가서 들어도 센터에서 보컬이 들립니다. 스윗스팟이 엄청 넓어진 거죠. 그거는 프로듀서와 엔지니어, 그다음에 음반사, 각종 관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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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제가 좀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무지하게 빨리 가네요. 네.
네, 이거는 작년 9월에 토론토에서 녹음한 건데요.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녹음인데 오케스트라 매치를 대충 보시면 뭐 대충 아시겠지만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렇게 있고요. 목관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혼 왼쪽 트럼펫, 트롬본 이게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녹음에 이런 배치고요. 그다음에 퍼커션들이 뒤에 오게 되고요. 제가 아예 그냥 이 셋업 쉿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객석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뒤에서 찍었는데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마이크 매달려 있고요. 라이트, 그러니까 객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죠. 요거 왼쪽, 요것도 약간 데카트리의 변형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left outrigger, right outrigger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좀 보시면 대략 여기 이제 브라스 마이크들, 브라스 마이크들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꽤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스튜디오 녹음할 때가 많이 다릅니다. 엄청 떨어져 있죠. 연주자들로부터 거의 앙상블 섹션 바이 섹션 잡기 때문에 높이가 대략 2m가 좀 넘어갑니다. 이런 마이크들. 앞쪽에 있는 메인 마이크들은 3m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뒤쪽을 본 거는 여기 뒤에 여기 뭐 종도 있죠. 5악장에 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퍼커션 마이크들 떨어져 있는 거리도 대략 이쪽에 뭐 실로폰, 팀파니도 보면은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레프트 센터 라이트 여기 마이크 4006 TL 썼고요. 여기 보면 하피라고 되어 있죠. 이 스테이지 박스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 천장에다가 그 천장에다 갖다 놓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웃리거 레프트, 라이시 요거는 셰프스 MK2S라고 약간 하이 프리퀀시가 살짝 들려 있는 마이크입니다. 보통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 이것도 옴니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향성 마이크를 바깥쪽에 많이 스페이스를 두고 하이 프리퀀시가 약간 부스트된 것들을 달면은 바깥쪽 사운드가 좀 시원해지면서 어떤 그 퍼컷이나 어택 같은 게 들어올 때 되게 시원하게 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하이 부스트된 것들 쓰고요. 그다음에 앰비언스 마이크, 이거는 이제 서라운드 마이크, TLM50 요 두 개, 이것도 천장에서 매달았습니다. 요거는 거리가 그 오케스트라 사이즈가 오늘 크기 때문에 대략 아까 그 이 반지름 그 원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대략 한 4m에서 4.5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액센트 마이크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가 셰프스 MK4V, 첼로까지 이 버티컬 마이크입니다. V자 붙은 거는 요거 높이가 대략 한 2m 정도, 그러니까 각각의 수석 주자 앞부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 섹션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는 노이만 TLM 103, U87하고 같은 캡슐인데 지향성만 되고요. 그다음에 우드윈드가 프런트 LCR, 그다음에 리어 LCR, 그래서 전부 4011 6자로 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앞쪽에 있는 걸로 앞쪽에 3개 정도로 전체 커버됩니다. 뒤쪽에 안 나와도 되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는 소리가 뒤쪽으로 빠지죠, 그죠? 이렇게 잡고 연주하니까 뒤쪽으로 빠지니까 약간 마이크를 놓을 때 완전히 뒤에서 놓으면은 페이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하게 놓고요. 이것도 꽤 떨어져 있는데 산켄에서 나온 CU51, 이거는 다이어프레임 2개짜리입니다. 좀 특이한 마이크인데요. 썼고 트럼펫 노이만 TLM 107, 트롬본도 107, 그다음에 튜바는 TLM 170, 그다음에 하프 셰프스 MK 41입니다. 약간 요거는 좁은 슈퍼카디오이드. 왜냐하면 합수력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이 크게 나올 때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썼고요. 근데 얘들이 셰프스 MK41이 좋은 건 뭐냐면 지향성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의 KM140 노이만입니다. 카디오이드, 그 다음에
팀파니 전체 연주자 2명인데요. 예, 그 140 지향성 4개 썼고 그다음에 베이스 드럼에 베타 52 스튜디오 킥 드럼에 많이 쓰는 마이크죠. 그다음에 퍼커션 MK21 요거는 와이드 카디오드입니다. 좀 지향성이 넓은 거. 그다음에 벨에도 4015 이것도 와이드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지 박스 호러스라는 스테이지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나온 사운드고요. SACD 멀티 채널 그다음에 스테레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하이트 채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기울이는 거는 제 스튜디오도 셋업을 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서라운드 셋업을 하실 때 대략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서브우퍼를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제 속에는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 영화 작업은 좀 다릅니다. 스튜디오 음악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같은 스피커만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넬락을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같은 스피커 5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테레오로 녹음하거나 믹스하실 때 서브우퍼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로 해놓고 셋업하시면 되고요. 그 요즘 뭐 아까 질문하신 분은 아마 그 스테레오상에서 어떻게 하이트를 표현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하고 좀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요즘 이머시브 오디오라 그래서 그 하이트 채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이킹도 하고 스피커 설치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뭐 영화 쪽에서는 애트모스라는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엠팩 H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스트로 뭐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로 3D라는 포맷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영화 작업을 하더라도 사운드 이펙트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거의 음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 포맷에서 그대로 원이 있는데 3차원이 되게 되면 원이 3차원이 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반구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프런트에 30도 각도로 같은 거리에 있는 스피커를 매달고 레프트에도 같은 거리, 리어도 각도가 30도 되게 스피커를 매달아서 녹음할 때도 똑같이 아까 제가 요 그 원주의 마이크들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트 채널도 똑같이 마이크를 그것보다 더 높이해서 하이트 채널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음반들을 좀 지금 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음악의 경우에는 애트모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환상교향곡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못 들어보셨지만 맨 처음에 오보 솔로가 나오거든요. 오보 솔로가 어디서 연주를 하냐면 객석 3층 뒤쪽 맨 뒤에서 연주를 합니다. 아주 아스라이 들리게. 그런 것들은 하이트 채널에서 소리가 아무리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그런 로컬리제이션 같은 것들이 더 유리하게 되고요. 이 서라운드를 제대로 셋업해 놓고 들어보시면 아마 스테레오는 굉장히 제 표현에 의하면 좀 약간 허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서라운드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 특히 스테레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뒤에서 소리가 나고 막 정신없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이 홀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서 뭐가 소리가 막 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에요. 엔벨로핑하는. 근데 팝 음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핑크 플로이드 같은 그런 음악들은 아예 서라운드 믹싱을 해서 이 뒤에서도 소리 나고 머니 같은 경우에 뭐 금전 줄납기 소리, 뭐 동전 소리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이펙트, 영화적인 이펙트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스피커가 2개 있을 때 뭐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2개에다가 모든 소리를 다 집어넣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컴프레션 해야 되고 EQ 해야 되고. 근데 서라운드 작업을 해보시면 2채널 하고 그거를 그대로 펴서 서라운드로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EQ나 컴프 여러 가지 조작들, 볼륨 그래프 이런 것들을 적게 해도 이 그림판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점점 더 이펙트나 컴프레션이나 EQ나
볼륨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빼게 됩니다. 예, 그건 해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이 9.0 채널을 한다, 뭐 10.0 채널을 한다 이렇게 되면 또 더 넓은 그림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조작들을 안 하고 들어온 소리 그대로를 플레이백 해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3D 오디오 마이크 릭을 렌트를 해갖고 녹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바에서 녹음을 한번 했는데요. 거의 살짝의 EQ 정도만 하고 밸런스만 맞추면 또 서라운드하고는 또 다른 어떤 입체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라운드뿐만 아니라 또 이머시브 오디오 뭐 어떤 포맷을 지지하시는지 간에 그런 작업들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머시브 오디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단지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설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VR이라든가 또 뭐 홈시어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좀 사운드가 영상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이 뒤에도 훨씬 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살짝 기다릴 테니까 좀 오셔서 직접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